버스를 기다리며 동전이 몇 개 있는지 하나하나 세던 시절, 예쁘게 잘라놓은 회수권을 내던 시절, 버스를 갈아타면 환승요금을 내는 게 아니라 또 한 번 버스 요금을 몽땅 다 내야 했던 나때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교통카드를 이용하기에 버스 요금이 얼마인지, 환승하면 얼마나 더 내야 하는지 몰라도 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교통카드를 버스 단말기에 갖다 대면 십수년 전만 하더라도 삑 학생입니다, 삑 솔로입니다 라고 응답함으로써 요금이 정상적으로 계산이 되었는지를 알려주기도 했으며, 요즘은 물건을 살 때도 이 플라스틱 카드 한 장 띡 갖다 대면 결제가 가능한 곳도 있는데요. 배터리도 없이 요금 결제 기능을 신속하게 해내버리는 교통카드, 대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경계 근무 중에 적인지 아군인지 식별할 때 암구호를 통해 서로가 같은 편인지를 확인하듯이,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던 약 80년 전에도 멀리서 다가오고 있는 저 비행기가 아군인지 적군인지 판단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1939년 영국에서는 이러한 군사 목적을 위해 Identification Friend or Foe, IFF라고 불리는 네가 친구인지 적인지 구분하는 장치를 만들었는데요. 이 장치를 비행기에 부착해 놓으면 전파를 통해 전달된 정보를 통해 목청껏 화랑, 담배를 외치지 않아도 식별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후 1946년 러시아의 물리학자 레온 테레멘이 만들어낸 무선 정보 첩보 장치를 거쳐 1973년 마리오 카들로가 만든 뉴욕 항만청 무인 요금 징수기에서 지금의 교통카드와 같이 요금을 정산하는 기술의 프로토타입이 제시되었고, 같은 해 기업가 찰스 월튼이 열쇠 없이 문을 여는 기술을 특허로 낸 이후 IBM에서 10년간 엔지니어로 지내다가 프락시미티 디바이스라는 회사를 설립해 1983년 근접한 거리에서 무선으로 통신할 수 있는 특허를 낸 후 제품을 만듭니다. 그렇게 발전이 되어 우리나라의 유패스, 하나로 카드에 이어 서울시의 지원과 함께 지금 널리 사용되고 있는 티머니까지, 우리가 사용하는 교통카드는 버스, 지하철 단말기에 여러분들이 카드를 갖다 댈 때 순식간에 요금 결제를 처리해버리는데요. 교통카드를 비롯하여 도서관의 책, 택배 물류센터나 창고에서 물품을 식별하기 위해 주로 쓰이는 대표적인 통신 기술을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RFID라고 합니다. 마트에서 빛을 이용해 물건을 식별하는 바코드 판독기와 같은 기능을 하지만, RFID는 전파를 이용하기 때문에 물건 어느 귀퉁이에 바코드가 붙어있는지를 찾을 필요 없이 카드를 단말기에 띡 대면 무선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죠. 바코드 판독기가 바코드를 찍는 제품이 무엇인지 판별만 하는 역할을 한다면, RFID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우리가 사용하는 카드의 충전 금액에서 요금을 차감하고 기록하는 역할부터, 요금이 모자라다면 돈이 모자라니 넌 이용할 수 없다고 말하기까지 하는데요. 이게 가능하려면 마치 우리가 컴퓨터에 있는 여자친구와의 추억 사진을 바라보며 흐뭇해하듯이 교통카드의 잔액 정보가 여자친구 사진처럼 저장이 되어 있어야 하며, 여자친구와 헤어진다면 이 사진들을 하나둘 휴지통으로 보내듯이 지금 지불하려는 요금이 현재 잔액에서 차감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카드를 갖다 대거나 충전을 할 때마다 이 교통카드 내에는 돈에 대한 정보가 계속 업데이트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RFID 시스템은 교통카드에 해당하는 RFID 태그, 버스, 지하철 단말기에 해당하는 RFID 리더기, 그리고 결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서버로 구성됩니다. 기본적으로 교통카드에 있는 반도체 칩 안에 기록되어 있는 정보를 읽어드린 뒤 안테나를 통해 버스, 지하철 단말기에 무선으로 정보를 보내게 되면, 단말기에 있는 안테나는 이 신호를 받아들여서 서버에 전달하게 되는 원리이죠. 이를 위해 버스, 지하철 단말기는 무선 신호를 보내기 위한 안테나는 물론 교통카드에서 전달되는 잔액 정보나 거래 기록을 전파를 통해 받았을 때 이를 해석하고 처리하는, 마치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의 CPU에 해당하는 마이크로 컨트롤러와 랜카드에 해당하는 수신기로 구성되어 있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신용카드 겸용 교통카드를 분해해보면 모서리 부분은 코일로 감겨 있으며, 최근 신용카드 결제 시 널리 사용되는 금색 IC칩과 더불어 저 끄트머리에 교통카드용 IC칩이 별도로 존재하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 RFID의 태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RFID 태그 중에서도 수동형 태그로 분류되는 교통카드가 신박하게 느껴지는 것, 자체 배터리나 전원 공급이 없이도 이러한 잔액 정보나 요금 차감 등을 단말기로 보낼 수 있다는 것인데요. 간단하게 보이는 이 교통카드 안에서도 마치 컴퓨터와 비슷하게 어떤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장치부터 이를 운영할 수 있는 마이크로 컨트롤러까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고속도로 IC에서 통행권을 뽑아가십시오 라는 소리를 듣지 않아도 하이패스 차로를 통해 빠르게 통행 처리를 할 수 있는 것도 RFID 기술이 적용된 것인데요. 자동차에 설치해둔 하이패스 태그는 교통카드와는 다른 능동형 태그로서 자체 배터리를 사용하여 전원을 공급하고 다양한 크기의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으며 수십 미터에 달하는 거리를 통신할 수 있습니다. 하이패스처럼 교통카드 역시 사용자 정보부터 잔액 정보, 요금 차감 등을 할 수 있기 위해선 전기가 필요하지만 배터리가 필요 없어도 되는 이 원리는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에 발견되었죠. 1820년 덴마크의 한 과학 선생님 웨르스테드는 학생들에게 전기로 열을 내는 걸 보여주는 실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서 나침반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걸 발견하죠. 나침반을
지구의 자기장이나 자석에 의해서만 움직여야 하는데 전기가 주변에 통하니까 마치 레그 프레스 30번째마다 밀까 말까 고민하는 저처럼 나침반 바늘이 까딱거렸던 것인데요. 이러한 위대한 발견 이후 우리가 전류 단위로 흔히 쓰는 암페어로 유명한 프랑스의 물리학자 앙페르를 통해 전기가 통하면 자석이 된다, 즉 자기장이 생긴다는 게 밝혀집니다. 우리가 여자친구를 만날 때마다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가지 않는 것처럼 웨르스테드의 우연한 발견에 삘이 꽂힌 영국의 실험 물리학자 페러데이는 전기가 자석인지 자석이 전기인지 분간이 가지 않는 웨르스테드의 희한한 발견에 반대로 자석도 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냐는 의문을 가졌고, 이에 전선을 똘똘 감아놓은 곳에 자석을 왔다 갔다 하면 전기가 생긴다는 전자기 유도 현상을 발견해냈죠. 200년 전에 발견된 이 현상을 접목한 교통카드 시스템은 웨르스테드가 발견한 것과 같이 버스, 지하철 단말기 안에 감겨있는 코일에 전기를 계속 공급해줌으로써 자석을 만들어두게 되고, 카드에는 또 다른 코일을 감아두어서 단말기에 갖다 대는 순간 이 자기장이 다시 카드에 전류를 흐르게 합니다. 잠깐 저장하는 회로 내 캐패시터에서 매우 짧은 시간 동안 발생한 이 전기 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카드 속 메모리에 저장된 정보들과 연산 처리를 통해 그 정보를 다시 갱신할 때 사용하게 되죠. 선불형 교통카드의 경우 미리 충전해 놓았던 돈에서 요금이 빠져나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으며, 무불지의 경우 지금까지 사용한 요금들을 쭉 기록해 두었다가 카드값 정산할 때 이 데이터를 이용하여 청구하게 되죠. 이렇게 전국에서 삑삑 소리내며 처리되고 있는 요금들의 데이터들은 이러한 거래 내역들을 저장하고 관리하는 서버에 모이게 되는데요. 요금이 지불된 시점을 초 단위로 정리하고 거래 위치가 함께 전송되는 등 신뢰도 있는 거래 증명을 위해 데이터들이 정리되고 있습니다. RFID나 LTE, 5G, 와이파이, 블루투스와 같이 무선으로 통신을 할 때에는 안테나로 전파를 보내는 것이 필수인데요. 한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전파만 하더라도 정말 다양한 주기를 가진 전파가 섞여 있기 때문에 안테나는 이 중에 자기가 원하는 정보만을 취한 뒤 그 전파에서 전달되는 정보만을 활용해야 정확한 정보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저분하게 여러 전파가 섞여 있는 파형 중에서도 특정 주파수를 가진 전파의 정보만을 취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369 게임을 할 때 1, 2, 짝, 4, 5, 짝, 7, 8, 짝, 10, 11, 12, 짝 하고 숫자 369에서만 박수를 치듯이 RFID는 369에서만 정보를 보낸다는 약속하에서 해당 주파수에서 정보를 실어 보내게 되면 우리가 FM 라디오 99.9MHz에서 특정 라디오 채널 방송만을 들을 수가 있듯이 해당 주파수 대역에서 유효한 신호만을 받아들일 수가 있죠. 기본적으로 원리는 같지만 RFID의 10cm 이내의 단거리 통신에서 건물 출입이나 제품 식별 정도만 파악하는 경우에는 낮은 주파수에서의 RFID를 사용하지만 보내야 할 정보가 더 많거나 거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높은 주파수를 활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카드가 여러 장일 때 카드를 한 장만 대주세요, 사용할 수 없는 카드입니다 라고 단말기가 응답하는 것은 RFID 통신 기술이나 향후 다른 영상에서 정리할 NFC 기기가 같은 주파수 대역을 쓰는 경우 정보가 혼재된 상태에서 수신되기 때문에 단말기가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 에러가 발생하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무선 통신이 전자기파, 전파를 통해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인 만큼 지갑에 금속이 있는 경우도 전파 전달에 방해가 되어 사용할 수가 없어요. 소형 칩으로 만들 수 있고 무선으로 간단한 정보 송수신을 할 수 있기에 RFID는 점차 빠르게 보급되어 갔는데요. 사람 몸에 이식하여 특정한 사람만이 출입할 수 있는 영화 킹스맨의 한 장면이 현실화된 것은 물론 환자들에게 RFID 칩을 이식 후 병세가 급격히 나빠지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고, 향후 마트 직원분께서 일일이 바코드로 찍을 필요 없이 빠르게 물품들을 삑 그리고 담요 하는 것도 가능해질 겁니다. 이렇게 편리한 RFID가 우려되는 것은 아무래도 보안 문제인데요. RFID 시스템의 경우 재고관리 시스템이나 물류 등 다양한 곳에서 널리 사용되면서 그 보안 허점을 각 회사나 조직에서 자체 관리하는 범위 내에 한정하여 사용되고 있지만, 누군가 RFID 리더기를 설치해두고 태그를 하게 만든다면 그 정보를 손쉽게 가져갈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NFC를 비롯한 다양한 대체 기술들이 나오는 이유도 RFID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보내고 더 안전하게 정보를 송수신하기 위한 것이죠. 20년 전에는 버스에서 교통카드를 대면 성인의 경우에는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청소년의 경우 학생입니다 라고 단말기가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교복을 입고 있지 않고 노삭스, 삼선 스레바에 아버지가 자주 입으시는 면바지를 입고 버스에 탑승하면 가끔 버스 기사 아저씨가 학생 맞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가 있어 제 생김새에 대해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고찰해볼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가졌는데요. 지금은 이러한 TMI 없이 경고음 소리로만 알려주어서 더 이상 버스 기사님의 눈치 볼 것이 없지만, 누가 봐도 학생이 아닌 나이와 몰골을 가졌다는 것이 편리하면서도 너무나도 씁쓸한 잭필드 3종 세트 안달공학 에러였습니다.